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인 김모 씨가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마가 4년 넘게 살해 협박을 당했다면서 아빠를 엄벌해달라고 올리기도 했는데요.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규정입니다. 예. 자, 강서구에 또 다른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지난 22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죠. 4시 45분경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년 전 이혼한 47세 된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한 사건인데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딸과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또한 심신미약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그런 핫한 사건입니다, 지금. 예. 새벽 시간에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피해자는 왜 그 살해를 했습니까? 이게 벌써 4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결혼 생활 25년 중에 20여 년간을 가정폭력을 자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의 진술이기도 하지만 결국 2015년도에 특히 전 부인이 지인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차에 실어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무자비한 폭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딸들과 그다음에 전 부인인 처제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도록 합니다, 집으로. 이렇게 돼서 본인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얼굴 등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오르고 상처가 있는 전 부인을 보게 하는 이런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전 부인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했고 가장이 파탄 났다는 복수심과 증오로 인한 그런 범죄로 분석이 되지만 2015년 9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예. 이 지금 피해자하고 이 범인이.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전해지는 상황을 보면 부인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드러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인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의처증 같은 겁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를 뭐 하시면 되겠지만 예. 아직까지 이게 이제 본인이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데 어쨌든 이성적인 부분에 그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단서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체포 뒤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은 아직 안 한 모양이죠? 지금 피해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 탓을 좀 하면서 가정 파탄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전 부인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나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또 내가 지금 이 불행해지는 이런 부분들 술을 먹고 뭐 소위 말하는 이런 불행한 시간들의 연속이 결국은 전 부인으로 인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부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생활 내내 폭력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폭력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됐을 텐데 네. 그 이혼의 원인을 그러면 아내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혼하고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살해를 한 거네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족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의 잘못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부인의 잘못을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가혹한 행동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때문에 이런 파탄이 나고 불행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자기 합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끔찍한 부분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진술이지만 경찰에서 막 검증을 하고 수사를 하겠죠. 예. 내가 너 엄마를 죽여도 난 6개월밖에 살지 않아. 그럼 그 저간의 사정이 뭐냐. 난 정신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치료하러 다녀, 정신병원에. 그러면 내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판정이 되면 6개월도 살지 않고 내가 나올 수 있어. 이런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부분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계획범죄라고 보십니까? 지금 완전한 계획범죄죠.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이 새벽 4시 45분경인데 이건 뭐냐면 CCTV상에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자, 이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운동을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동은 차로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여기에 차가는 경찰이 CCTV하고 블랙박스로 확인한 바 현장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틀거리는 남편, 지금의 전 남편이겠죠. 지금의 범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찾아서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 가락구에 있는 대형 병원의 주치센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술을 먹고 또 뭐 수면제도 먹었다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만 그건 저혈압 증세가 나고 이제 치료가 되고 나서 긴급 체포를 한 사항인데 예. 이런 부분들로 봐서 사실 계획범죄고 그다음에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배를 하고 대기를 했었다는 측면이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전 부인을 완전히 범행 타겟으로 잡고 살인을 하겠다는 계획범죄로 판단이 됩니다. 위치 추적기도 이용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부인을 어떤 식으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지 GPS 이성 수신기를 이 전 부인의 차에 달고 그다음에 이동 동선을 계속 쫓아다니고 미행하는 형태도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경험칙상으로 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성적인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았느냐 하는 특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피해자가 새벽에 나온 이유는 어떤 겁니까? 피해자가 새벽에 나오는 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도 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범인은 평상시에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걸 이용한다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행동 패턴이나 동선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디데이를 잡아서 본인이 타켓을 향한 공격을 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미리 준비하고 위치 추적기 부착시켜놓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렇죠. 네네. 누가 봐도라도 계획범죄로 보이는데요. 계획범죄죠. 예. 그런데 딸들은 걱정하는 게 이제 심신미약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범행 저질렀을 그 순간에 계획을 했다 그러면 심신미약은 인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혼동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람이 모두 심신미약으로 형의 감정, 필요적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 당시 환상이나 환청, 정신착란 증세가 있어서 마치 사람인 줄 모르고 인형인 줄 알고 내가 흉기로 찔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라고 할 때는 형의 감정, 필요적 감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물의 변별 능력이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현장에서 계획범죄를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렷한 정신으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범행 타켓을 향한 잠복을 하고 결국 정확한 시간에 범행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딸들이 청원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청원은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지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다음에 범행이 확실시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내 방지, 그다음에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범행에 있어서 얼굴을 공개하는 부분은 비록 잔혹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잘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바로 전 부인을 살해하고 특히 피해자인 딸과 가족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지방청에서 신상 공개나 얼굴 공개를 심의를 거쳐서 7명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애부심사위원 4명과 그다음에 경찰위원 3명.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감하게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 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부분이 예. 왜 약간 좀 오류가 있느냐면 딸들이 아버지가 혹시 심신비약을 받아들여져 가지고 가벼운 잡고 나와서 또다시 보복이나 어떤 리벤지를 할 걱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범죄를 이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고 가족들이 엄벌을 처하게 지금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 같으면 최소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형 실질적인 폐지 국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이런 잔혹범죄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함으로 해서 재범의 방지 효과도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은 이 피해자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얼굴 공개도 결코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을 보면 2015년에 이혼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죽이겠다고 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까지 네. 찾아와서 협박하고 또 폭행하고. 네. 그 실제로 폭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도망다녔다고 네네. 하는데 네. 그때마다 또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경찰이 상해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렸고. 네. 100m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그거 어기면 그냥 과태료밖에 안 되니까 계속 어겨서 또 찾아오고. 네. 이렇게 되면 법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네, 사실상 그 이동영 애국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가정폭력 방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접근 금지 명령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명령을 어겼을 때 가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신고가 됐는데 실제 경찰이 출동을 하면 부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경찰이 돌아가기도 했는데 사실상 저는 여기서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일선에서 수사 경험을 해보면 여성들이 소위 말하면은 지금 당장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화를 자초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가감한 신고 내지는 가감한 처벌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차적으로 큰 범죄를 막는 예방 요소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는 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요인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토킹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스토킹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이미 국회에 예. 10여 건이 계류가 돼 있고 또 반복해서 폐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 스토킹 범죄는 기존의 형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폭행죄라든가 그다음에 상해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는데 또다시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약간 좀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존의 형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방지법에 정말 철저한 처벌을 하는 그다음에 격리라든가 대책을 세우는 이런 법이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 지금 스토킹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 가태료에 처해지는 경범죄 처벌로밖에 처벌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부쩍 느는 게 가정폭력은 뭐 예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만 최근에 데이트 폭력 사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심하면 살인 사건까지 이제 번지는데 네. 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사건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라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으로서 범죄 피해가 있을 때 초기에 과감한 신고, 그다음에 정말 드러내놓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약점을 조그만 약점을 잡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 초동 때 신고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싹 꺾어버리는 이런 조치를 해야만이 큰 화를 자초하지 않고 범죄를 예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신고, 그다음에 과감한 상담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성도 자기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런 건 뭐냐면 초기에 신고하고 초기에 과감하게 상담해서 조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네. 벽을 친다거나 네. 이런 전조 증상이 보이면은 뭐 즉각 상담하거나 아니면 뭐 그때 바로 이별 통보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데이트 폭력이 1년에 87명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을 하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난폭한 행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또 잘못을 했다라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되게 착하네. 반성할 줄 아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비는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속지 말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작은 피해를 입을 때부터 강력하게 상담을 하고 과감한 신고를 함으로 해서 큰 화를 자초하지 않는 예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경찰청 내나 지방경찰청에 이런 거 상담하는 어떤 전담 부서라는 거 있습니까? 전화라든가? 네. 지금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청소년과에 가시면 여성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게 처음에 전화로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면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상담을 하시면 나중에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경찰관 보호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어떤 경찰 간사를 꺼리지 말고 항상 가깝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해주시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 그 스토킹 피해자들 혹은 이렇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경찰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걸 나눠준다고 하는데. 네. 바로 스마트워치라는 그 시계를 나눠줍니다. 예. 하기 때문에 경찰 간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스마트워치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면 예. 단추만 눌러버리면 전화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 3분에서 5분 이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라든가 현장 위치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이 스마트워치는 안 갖고 계셨나 보네요. 사실은 스마트워치 부분은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은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경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라든가 경찰이 내거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 스마트워치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서 예. 어떤 위험에 감지를 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커다란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워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거리가 있는 분들은 특히 여성들은 관할 주거지 경찰 간사에 상담을 하심으로 해서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선 경찰서 그냥 찾아가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관할 주거지 경찰서에 찾아가시면 예.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게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됩니다. 예. 우리 팀장님도 뭐 수십 년 동안 사건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혹시 여성 대상 범죄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수백 건의 사건 중에 예. 가장 여성들에게 안 좋은 게 바로 성범죄로 인한 협박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로 인한 협박범죄인데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있어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떤 성에 관련된 부적절한 상황이 나중에 인지가 돼가지고 이게 약점이 잡혀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협박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는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강남경찰서 근무할 때 한 은행의 은행 지점장이 이 여성과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서 그 여성이 다른 일당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협박을 계속하면서 그에게 금품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 은행 지점장이 나중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이 금품을 요구하는 여들당들에게 발치당한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걸 결국 1년이 지난 시점에 첩보를 입수해서 그 일당들 5명 중 4명을 구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드리는데 성범죄에 관련해서 약점이 잡히면은 누구에게 상담도 하지 못하고 가족이 알지도 못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분이라도 비밀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적사항을 별도 수사 보고를 작성을 하고 가명으로 이 피해 조서를 진술을 작성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믿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구하라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흔히 말하는 우리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에 관련된 협박 사건. 그런 동영상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자신한테 큰 데미지가 오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경찰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비밀을 다 지켜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유포 여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만약에 유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삭제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경찰 간서를 찾아주시거나 사이버 수사대나 여청계나 아니면 강력과 같은 데 가서 믿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비밀을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고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 동영상을 소지한 사람이 협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경찰서 달려가면 해결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리벤지 포르노를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원본만 이게 압수를 하게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본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저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애걸복고를 한다거나 사정을 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늘어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경찰 간서를 믿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여성에 대한 수치심 그다음에 유포되거나 되지 않는 것까지 전부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믿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큰 범죄로 이어지는 또 큰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조치가 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는 청취자 의견이 많네요. 유익한 방송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공립유치원을 1000여 개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됐죠.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하고는 좀 오랜만에 뵙는데. 예. 부총리 취임하자마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숙제를 따는 것 같아요. 네.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종합대책 발표하고 앞으로도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취임하기 전 각종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마음 고생도 좀 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네. 이 사태를 유은혜가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취임 전과 취임 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사립유치원 사태 터진 이후에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하고 직접 소통도 하고. 네. 학부모들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좀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예. 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투명하게
그 회계 관리가 되지 않냐 그런 의문을 또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요구나 제안들을 좀 수렴해서 오늘 종합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어달라. 저도 지금 그 유치원 들어갈 아이가 2명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해보니까는 많이 대기하고 그렇더라고요. 국공립 유치원은. 네. 국공립 유치원 당첨되면 뭐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들고. 네. 오늘 그래서 뭐 이따가 종합 대책은 자세하게 또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사안이 국공립을 많이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것도 예산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2년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기에 이제 좀 미리 빨리빨리 이제 추진해서 신속하게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이 원래 500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500개 학급을 증설하거나 이제 신설하는 것을. 원래 계획이 있었고요. 예, 원래 이제 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500개 학급을 더 추가해서 이제 19년도에 1000개 학급을 신증설하는 계획으로 확대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특별 교부금을 포함해서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그 비상한 위기 상황이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까지 포함해서 책임 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 문제는 뭐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장 2019년부터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또 양질의 교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학부모들이 급식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급식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다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19년 3월에 이제 개원하게 되는 그 500개 학급 신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 확보까지 다 마련이 돼 있었던 거고요. 예, 예. 이제 500학급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 행안부하고 이제 그 교사 증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게 저희가 사립유치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교육의 그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전 부처가 또 협업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 교사의 증원까지 각 부처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실제적인 그 대책들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번에 그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관련된 입법을 그 3개 당론으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교 급식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학교 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을 시켜서 네네. 양질의 그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그 학교 급식과 관련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소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종합대책을 보면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늘리고 또 하나는 회계 시스템이죠. 에듀파인. 네네. 이것을 이제 모든 유치원에 적용시키겠다. 네. 근데 우리가 박용진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에듀파인은 이미 나와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네. 교육부가 그동안 그 유치원 원장들 그 눈치비를 보느라고 이걸 도입하지 못했다. 교육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일부 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설득도 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유도하긴 했지만 사립유치원에서 우리는 이거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 따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번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이 에듀파인의 모든 유치원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립유치원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아교육법에 개정안에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이제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미 이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국회 통과는 되리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제 국회의원님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여야 의원들이 크게 이견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지대하고 이 회계 부정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최근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당론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이번 대책 중에 감사 결과 투명 공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비중 확대는 사립 유치원하고 상관이 없을 테고 감사 결과 투명 공개 에듀파인 적용은 사립 유치원 하게 돼 바로 적용되는 건데 네. 오늘 정부 대책이 나오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일 한유총을 비롯해서 사립 유치원이 이번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이 통과돼서 이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그것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제 사립 유치원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립 유치원 쪽에서 그 정보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초중 고등학교 모든 그 사립 학교들이 다 회계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고 다 적용받고 있는 있으니까. 것입니다. 예. 유치원은 유아 교육기관이지 개인 사업자 영리 목적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부터 분명하게 해서 정말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유치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립 유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부의 이런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유아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방침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주장하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립 유치원 반발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휴원, 집단 휴원, 집단 폐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실력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은 교육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집단 휴원이나 집단 폐원과 같은 행동을 할 때에는 공정거래법 상의 그 조사를 통해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볼모로 삼아서 부모님들을 불안케 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법적 조치나 행정 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폐원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는 지역의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다른 인근의 유치원이나 다른 곳에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입장을 표하는 유치원들이 일부 있어서요. 예. 그 해당 시도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미 현장의 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의 실태 파악과 또 행정 지침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어서요. 신속하게 위기 관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문제가 터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런 얘기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전수조사하려면 30년 걸린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다 적용하면 이 회계 비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 에듀파인, 그러니까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은 2020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의무화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또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인력이 없는 데에는 저희가 인적 지원도 좀 해야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인이나 두 사람이 하는 아주 작은 유치원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의무화하게 되면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투명성이 담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는 가장 이제 유치원 수, 그러니까 유치원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사를 하려면은 실제로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경기도가 이제 가장 지금 그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시 감사 체계를 그 도입하도록 시도 교육감님들이랑 합의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교차 감사도 하자. 그래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감사 기준이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균질하게 통일시켜서 시도교육청별로 좀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뭐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만 여쭙죠. 8547님. 내년이면 유치원 보내야 하는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유치원 급식인데요.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학교 급식법이 적용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 오셨습니다. 학교 급식법이 생겨나면 이제 유치원도 그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그동안에 잘 살필 수가 없었는데 급식소위원회와 같은 학부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의 먹거리를 챙기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 그 양질에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을 참여해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900님, 아동학대 같은 결격 사유 있는 유치원은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다시는 재개업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간판 바꿔달기 바꿀 방안 있나요? 이런 질문. 네.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법 개정 사항으로 그 강화하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는데요. 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예.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그 유치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 방침을 정해서 이제 법에 담기로 했고요. 그리고 간판가리 이른바 이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뭐 친인척을 동원해서 또 그 이름만 바꿔서 유치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에 담겨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얘기 돌아가서 아까 국공립 유치원을 이제 40%까지 늘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선에서는 정부의 목표치는 40%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비관론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2022년도까지 이제 그 취원율 40%가 목표였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년 정도 그 목표치가 이제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다양한 그 방안들을 그러니까 단설, 병설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사립 유치원을 매입한다거나 국공립으로 전환. 네, 예. 공영형 유치원으로 만든다거나 또 부모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별로 각 지역별로 그 인원이나 또 그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각 교육청별 수요를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더 이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우리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중고등학생 여러 명이 장관님 인터뷰하는 거 참관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학종이나 입시제도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임 김상곤 이제 장관이 여러 가지 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네. 아마 입시제도에서 좀 혼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입시제도 같은 거 우리 유은혜표 입시제도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계실 텐데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학종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바뀐다고 한번 발표한 입시 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발표한 그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학종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뭐 여러 차례 그 많은 이제 그 우려들이 있어서 학종에 대한 불신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취임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좀 학종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비리 유출 고발하는, 그래서 방송에서 좀 이야기해달라, 그런 사연도 많이 오고요. 또 단체로 고소고발할 수 없느냐,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오는데, 이번에 마음고생 심했을 사람들이 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련한 종합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 유아 교육에서부터 국가가 책임 있게 잘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교육부총리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인터뷰에 이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엄마들의 평가 한번 들어보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장 대표님. 네. 예. 자, 오늘 교육부 또 민주당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을 향후 2년간에 전면 도입한다는 거는 기대 이상인데요. 어허. 그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이 대안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죠. 네네. 자, 에듀파인을 2년 후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네. 유은혜 장관이 방금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한유총은 너무 충격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상반되는 듯한데 에듀파인이 도입이 되면 그동안의 회계 문제는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회계 문제의 한 절반 정도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온 국민들이 정확했던 명품백이라든가 해외여행 경비라든가 성인용품점 이런 것들 예. 유치원 경비로 전혀 쓸 수 없는 영수증들이 이제 회계장부에 있어서 예. 아주 놀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음.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용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세행계산서들이 올라오면 이제 직접 교육청 직원들이 감찰을 가지 않아도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수준 낮은 비리들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실망스러웠던 부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에 비리 내용들 밝혀지면서 장부 외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납품업체들 관련 비리 요구하고 또 교직원의 이제 가족 친인척들이 대거 이렇게 고액급여를 가져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사립 유치원 4천여 곳에 대한 감사를 지난 5년간 한 번도 안 받은 기관들도 있어서 저는 약간 더 고강도의 감사를 한번 전체 기관에 실시해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시도교육청마다 어떤 관리감독 의지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 이제 한 로테이션에서 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국공립 교직원 어떤 호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립의 경우는 원장 이하 교직원들의 급여 상한이라든가 기준이 전혀 없어서 이제 억대 연봉이라든가 교직원들도 다 월급 700, 800 찍혀있고 이런 게 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는데 지금같이 좀 풀어놓으면 여전히 이제 교직원들은 좀 학부모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현재로서는. 일반 유치원 교사가 아니고 사립 유치원의 또 관계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돈을 많이 받아간다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유치원을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이 이제 교직원들은 너무 급여가 높은데 반면
교사분들은 너무 급여가 또 작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좀 조정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비리가 많았으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낸 부담금이 아이들한테 가지 않고 쓸데없이 쓰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화했을 때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국공립만큼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해도 특히 설립자 마음대로, 여당수 마음대로 책정했던 사립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수준도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정상화해야지, 지금 뭐 그러니까 비리가 다 걸렸는데도 부모들이 예전에 내던 만큼 똑같이 계속 내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정부 대책 나온 거 가지고 정치하는 엄마들 좀 의견을 나눠봤습니까? 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 생각은 아니고요. 예. 오늘 아주 이렇게 의견을 나눈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의견 나눈 거 가지고 종합해서 윤회 장관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습니까? 만나주세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종합대책을 만들 때 정말 안타깝게도 학부모라든가 평교사들과 이렇게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대전 지역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예, 저는 정책을 위반할 때 이렇게 차담회식으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얘기도 좀 심도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늘 이렇게 포토타임처럼 하는 거 정말 학부모로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 대책은 정말 큰 틀이고요. 세부적으로 진행할 때는 학부모와 현재 전현직 이제 평교사들과 좀 충분히 대화하고, 저희가 또 학교의 주인 아닙니까? 교육 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이 주체인데 예. 늘 배제되는 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하 대표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